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차시 충격량 수업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개학이 연기되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보고 수업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충격량입니다. 영어로는 impulse예요. 그래서 그 충격량을 쓸 때는 이 대문자 I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 봅시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충격량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충격량을 배운 다음에는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들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을 줄이는 예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본문입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우선 충격량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말의 뜻도 좀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충격량은 직관적으로 충격의 양입니다. 운동량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운동의 양이라고 했죠. 충격의 양과 운동의 양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또 필기해 보세요. 충격량은요, 여러분. 필요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요. 충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또는 예측 설명과 예측하기 위해 만든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량을 통해서 충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자동차의 충돌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이 작용할 때에는 힘의 크기나 힘의 작용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입니다.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델타 t 동안 작용하여서 물체의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했어요. 자, 물체의 속도가 변했죠. 즉 얘가 결과이고요. 왜 변했습니까? 바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델타 t 동안. 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충격량에 대해서는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법칙으로 시작했습니까? 예,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시작했었죠. 지금은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원인이 되죠. 이 힘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텐데 봅시다. 힘의 방향은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가속도의 방향은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속도 변화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죠? 질량 m을 분배 법칙을 통해서 분배를 하면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이죠. 항상 법칙대로 가야 됩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 갔고요. 가속도의 정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의 분배 법칙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운동량도 벡터량이잖아요. 됐습니까? 변화의 정의로부터 델타로 표현합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델타 P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결론은 힘의 방향은 운동량 변화의 방향과 같고요. 이것은 의미하기를 적어봅시다. 힘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델타 t를 좌변으로 보내면은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힘의 방향은 운동량의 변화의 방향과 같고 그 크기는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하기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좌변, 즉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변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그죠? 따라서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가 방향이 같습니다. 우리 학습목표 처음에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나왔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즉 벡터량입니다. 충격량의 태어날 때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으로부터 나타났잖아요. 힘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인데요. 자, 이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턴 세크인데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1뉴턴의 정의는 1kg의 질량을 1m/s 제곱으로 가속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초로 곱하게 되면 바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힘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래프에서 색칠한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자, 미주쳐 보세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색칠한 넓이가 바로 충격량입니다. 이것은 가와 같이 힘이 일정할 때뿐만 아니라 힘이 변할 때에도 적용되는데요. 자, 봅시다.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런데 가로가 델타 t이고 세로가 f니까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힘이 변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할 때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작은 사각형들의 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충격량을 그냥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바로 평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경우는 충격량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의 수식을 좀 적어보면요. 평균 힘은 충격량을 구해야 되니까 인테그랄 적분은 기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자, 델타 t까지 힘이 어떤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평균 힘이 됩니다. 평균 힘. 선생님이 평균 힘을 표현할 때에는 F 위에다가 바를 하나 그어서 평균 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확인하기 6번 문제 봅시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질량이 140g의 야구공을 40m/s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자, 던진 방향을 처음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타자는 이 공을 방망이로 쳐 날아가던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m/s의 방향이 되겠죠. 야구 방향에 가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러 갑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부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 하면은 140g 곱하기 마이너스 50m/s. 다시 여기에다가 빼기 요거 지금 이거죠. 처음 운동량이 140g 플러스 40m/s입니다.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0.14kg 곱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90m/s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12.2
6 마이너스 12.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으로부터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을 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2.6 이 단위는 뉴턴 세크와 같죠. 그래서 12.6 뉴턴 세크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해보기입니다. 빨대로 공 날리기인데요. 그림과 같이 종이를 공 모양으로 뭉쳐서 빨대 끝에 넣고 빨대 끝으로 불어 날립니다. 빨대를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적어봅시다. 얘가 조작 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 뭉치는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더하기 빨대의 길이도 동일이 됩니다. 빨대 길이도 동일하게. 이 둘이 의미하는 것은 통제 변인입니다. 그 다음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일정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작 변인입니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2번 실험, 3번 실험입니다. 빨대의 길이를 미안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부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얘가 통제 변인이죠. 그 다음에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 얘가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뭉치는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3번 실험에서도. 그죠? 빨대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빨대의 길이가 매우 짧을 때와 매우 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우 짧으면은 후만 해야 되고 매우 길면은 후 해야 되겠죠. 즉 힘이 작용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힘이 작용하는 시간 델타 t가 시간이 길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빨대의 길이가 같을 때, 빨대에 부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통제 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와 빨대의 길이에 따라서니까 얘가 조작 변인입니다. 날아간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얘가 바로 종속 변인입니다. 얘가 일정할 때 무엇을 다르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여러분. 자, 앞에 봅시다. 빨대의 길이가 같을 때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충격량이 증가하게 되죠. 충격량이 증가하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렇죠. 빨대에 운동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리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이 증가하면 거리도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작용하는 시간이 더 증가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얘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거리의 증가를 일으킵니다. 즉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거리도 증가한다. 종이 뭉치가 날아간 거리도 증가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빨대를 부는 힘이 클수록,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종이 뭉치가 멀리 날아갑니다. 그죠?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충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량 변화량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이후에 속력도 빨라지므로 같은 시간 동안 물체를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 라켓 운동 같은 경우입니다. 공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의 경우에 더 멀리, 더 빨리 보내려면 더 빨리
스윙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탕 치는 거랑 탁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끊어 치는 거랑 끝까지 팔로우 스루를 하는 거랑 다르죠. 배드민턴과 탁구의 경우, 축구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찰 때 끊어 차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길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더 공의 운동량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팔로우 스루, 팔로우 스윙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7번입니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적어봅시다. 힘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다 적어볼게요.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습 목표입니다. 충돌과 충격의 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을 받을 때 공의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클수록 손이 받는 충격이 큽니다. 손이 아프죠, 그죠? 공을 받을 때 손이 받는 힘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 자, 터지지 않도록 받습니다. 거리를 늘려가면서 주고받습니다. 물풍선을 받다가 물풍선이 터졌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풍선의 어느 부분이죠. 물풍선의 한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터지지 않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야 되겠죠. 손바닥을 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압력을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이제 지금 학습 목표 관계되는 건데, 두 번째 것은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용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은 충격을 받는 평균 힘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남학생 한번 보세요. 조심스럽게 뒤로 싹 빼면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글자 좀 작습니까? 좀 더 크게. 이 그래프랑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요렇게. 잘 보이죠, 이제? 예. 잘 보이네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자, 물풍선을 받는 순간의 속력이 같다면, 이 말은 뭐냐면, 받는 순간이니까 충돌하기 전 속도죠. 처음 속도입니다. 물풍선이 멈출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멈추었으니까 정지잖아요. 그죠? 나중 속도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가 동등합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물풍선이 받는 충격량도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풍선을 받을 때 딱 받느냐, 바로 잡는 거랑 그 다음에 뒤로 빼면서 잡는 거랑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혹은 우리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단단한 바닥에 달걀을 떨어뜨리는 것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달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 언뜻 생각해서는 깨졌을 때 충격량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두 경우에 대해서 달걀이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충격량은 의미하기를 운동량의 변화와 같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경우에 대해서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 같기만 하면 반드시 충격량도 같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충돌하기 전까지의 속도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딱 부딪혀서 둘 다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충격량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이거예요. 연역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이제 차이가 나오죠. 푹신한 방석이면 같은 얘기입니다. 물풍선이 손에 접촉한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 자, 충돌하는데 시간을 길게 합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A의 경우의 면적과 B의 경우의 면적은 같습니다. 왜요? 왜 같죠?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이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C는 면적 D이다. 따라서 A는 D다.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따라서 면적도 같습니다. 됐습니까? SA와 SB가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으면 충격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좀 곤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아래의 넓이가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는 이 현상을 두고 보면 운동량의 변화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고 그래서 두 개의 넓이가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때 힘이 작용한 시간이 더 짧은 녀석의 평균 힘, 긴 것의 평균 힘을 비교해 봐요. A의 경우는 이만큼의 힘의 평균이 대충 이 정도죠. B의 평균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높이가 A가 더 높잖아요. 즉 충돌 시간이 짧을 때 평균 힘은 더 큽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얘는 안 깨진 거고 손이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달걀을 푹신한 반석 잘 안 깨지죠?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겠다.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돌아가서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하겠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겠다. 이런 건 전부 다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힘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고 충격을 받을 때의 힘과 시간이 관계할 텐데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아래쪽입니다. 그림을 봅시다. 포수가 공 잡을 때 뒤로 빼면서 받고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립니다. 번지 점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푹신한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하겠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위치를 좀 조정합시다. 이렇게. 자.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탄성이 있거나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왼쪽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필기해 봅시다. 탄성입니다. 탄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됐습니까? 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잘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량을 가진 물체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충돌량 같죠? 충돌량 같은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는 질량이 커서 조금만 속도가 빨라도 운동량이 커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따라 충돌이 났을 경우에는 매우 큰 충격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충격량이 큰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범퍼를 잘 찌그러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그림이 있지만 에어백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범퍼가 매우 단단하면, 자, 매우 단단하다는 것은 탄성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단단하다는 것은 탄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탄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매우 단단하다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변형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변형이 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매우 크다, 매우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거죠. 따라서 단단하다는 것은 탄성이 매우 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성이 너무 크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는 힘이, 시간이 짧아지니까 받는 힘이 커져서 사람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탄성이 너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쉽게 모양이 변하잖아요. 이런 것은 탄성이 매우 작은 경우예요. 탄성이 너무 작아도 우리가 충격을 완화할 수 없을 겁니다. 탄성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충돌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탄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탄성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탄성이 충격을 완화할 만큼의 적당한 크기여야지 우리가 충돌 현상에서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이게 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충돌하게 되면 운전자는 계속 앞으로 진행하려 할 테니 이때의 충돌을 줄이려면 에어백을 설치하면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충격을 줄인다는 말은 같은 말로 뭐냐면 평균 힘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평균 힘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걸린 시간 델타 t를 길게 한다 입니다.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면 작용하는 힘, 평균 힘, 충격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유리 접시 같은 경우는 딱 부딪히면은 충격이 금방 일어나잖아요. 충돌이요. 그래서 깨지게 될 텐데 우리가 안전한
뽁뽁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쓰게 되면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 수업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